7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이제 말기 단계에 접어들었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 8시,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침 식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숟가락을 들 수도 없으셨어요. 제가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 한 입만 더 드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30분을 설득한 끝에 겨우 반 그릇을 드셨습니다. 그 사이 제 아침 식사는 식어버렸지만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혈압약, 치매약, 영양제. 하루에 드셔야 하는 약이 12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약을 삼키지 못하셔서 제가 물에 갈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저귀를 갈았어요. 7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손목은 이제 거의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둔해져 있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1200만 원. 저는 손이 떨렸어요. 7년 전에 8천만 원이었던 제 통장 잔액이 이제 1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달 병원비 150만 원, 약값 50만 원, 기저귀와 영양제로 30만 원. 한 달에 평균 250만 원씩 나갔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지난 7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병원비. 끝없이 이어지는 출금 내역들. 총액을 계산해보니 6,800만 원이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다 사라졌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울 시간도 울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다음 달 진료비가 아직 미납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안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지서를 확인했어요. 1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액을 다시 봤어요. 12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내면 1020만 원만 남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해 봤어요. 한 달 병원비가 평균 250만 원이니까 4개월. 겨우 4개월밖에 못 버팁니다. 저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왜? 도와줄 수 없어요? 제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연금이 250만 원인데 우리 생활비로도 빠듯해. 거기서 어떻게 더 보태줘? 그럼 당신 적금은요?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그걸 어떻게 깨?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노후 자금은 이미 다 써버렸는데 남편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 노후는요? 당신이 알아서 쓴 거잖아. 내가 요양원 보내자고 했을 때 당신이 반대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낮 없이 시어머니를 돌봤는데 남편에게서 돌아온 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라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 30년 은행원으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퇴직금, 적금. 모두 시어머니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제 건강도 망가졌어요. 손목은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허리는 디스크가 와서 조금만 서 있어도 아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7년 동안 등산 모임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고 친구들의 생일 모임도 여행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내가 얻은 게 뭐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으니까요. 가족들의 인정? 그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시누이는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마지막 남은 적금 2천만 원을 해약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이 돈까지 쓰면 정말 한 푼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였어요. 은행 창구 직원은 7년 전 제가 첫 적금을 해약할 때 만났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해약 사유가. 또 시어머니 병원비신가요? 네.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이제 통장에 남은 게 거의 없으실 텐데. 고객님, 노후 준비는 괜찮으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낯선 은행 직원이 저를 걱정해 주다니. 정작 제 가족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데 말이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오며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잔액 3,200만 원. 이게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까? 1년? 1년 반? 그리고 그 후엔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친구들이 모여 웃으며 수다를 떠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제 친구 정숙이도 있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며 웃을 수 있는 삶. 그게 이렇게 부러울 줄 몰랐어요. 정숙이가 창밖을 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온 지 벌써 30분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기저귀가 젖어서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씻겨드렸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바닥을 닦는데 일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저는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이미 65세였어요. 젊지 않았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매일 수면 부족에 시달렸어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제 건강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힘들면 요양원 보내자는 말만 반복했고 시누이는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오늘 마지막 남은 적금을 해약했다. 이제 내 통장에는 3,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7년 동안 6,800만 원을 시어머니 병원비로 썼다. 처음엔 1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벌써 7년이 지났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글을 쓰다가 눈물이 종이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펜을 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 다음 날 친구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어제 카페 앞에서 너 봤어. 왜 안 들어왔어? 시어머니 두고 나왔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 영자야, 너 목소리가 이상해. 많이 힘들지?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정수가, 나 정말 힘들어. 이제 돈도 거의 다 떨어졌어. 내 노후 자금 전부 다 써버렸어. 뭐? 전부? 응. 7년 동안 6,800만 원 썼어. 이제 3,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정수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야, 너 지금 위험한 상태야. 이러다가 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가족들한테 제대로 말해야 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영수증 같은 거 다 챙겨둬. 내가 쓴 돈 증명할 수 있는 거 말이야. 왜? 우리 가족이 뭐 어떻게 하겠어? 영자야,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썼어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은 자식들한테만 가.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쓴 돈은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미리 증거를 챙겨두라는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가족이 그럴 리 없어. 영자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특히 유산 문제는 더 그래. 너무 낙관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서랍을 열어 병원비 영수증들을 꺼냈어요.
7년치 영수증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파일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항목별로. 그러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우리 가족을 의심하다니. 시어머니를 위해 쓴 돈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지만 정수기의 경고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영수증 정리를 마치고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병원비, 약값, 기저귀값, 영양제. 모두 합쳐서 정확히 6,823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7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적은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파일 겉표지에 이렇게 썼어요. 2016년 2023년 시어머니 간병비 영수증.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러면 끝이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진짜 시련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8년째 제 통장 잔액은 1,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달 병원비를 내고 나면 점점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저는 불안에 떨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런데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친구 정수기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영자야, 깜짝 방문. 정수가? 어떡해. 내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길래 걱정돼서 왔어. 정수기는 7년 만에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정수기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야, 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는 거울을 본 지 오래되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정수기의 반응을 보니 심각한가 봤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겠어. 거울 볼 시간이 없어서. 영자야, 너 손 좀 봐. 손목이 왜 이렇게 붓고 멍들었어? 정수기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저는 괜찮은 척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오래 쓰다 보니까 그래. 커피 마실래? 내가 타줄게.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수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야, 통장은 어떻게 됐어? 지난번에 3,200만 원 남았다고 했잖아. 지금 1,500만 원 남았어. 뭐? 몇 달 만에 벌써 1,700만 원이나 더 썼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기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영자야,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텨. 그리고 너도 쓰러질 거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해. 무슨 계획? 정수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앞에 펼쳤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며느리의 권리에 대해서. 변호사? 응. 영자야,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말이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내가 쓴 돈은?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이든 예금이든 모든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자식들한테만 가. 며느리는 한 푼도 못 받아. 하지만 나는 가족이잖아. 정수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야. 그래서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거야. 내가 쓴 돈 전부 증명할 수 있게 말이야. 증명? 병원비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약국 영수증, 기저귀 구매 내역. 모든 걸 다 모아둬.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수가 그런 거 준비하면 우리 가족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 정수기는 진지한 표우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도 내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 안 해. 하지만 사람은 유산 문제 앞에서 변하기도 해. 특히 시누이는 7년 동안 얼마나 도와줬어? 명절 때 100만 원 보내준 게 전부야. 봐. 그런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은 반반 나눠 가지려고 할 거야. 내가 쓴 돈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숙이 말이 맞았거든요. 알았어. 영수증들은 다 모아뒀어. 정리를 해볼게. 잘했어. 그리고 하나 더. 통장 거래 내역도 7년치 전부 뽑아둬. 은행 가면 발급해줘. 정수기가 돌아간 후 저는 책장에서 영수증 파일을 꺼냈습니다.
7년 동안 모아둔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거실 테이블에 영수증들을 펼쳐놓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병원별로, 항목별로. 2016년 10월 첫 병원비 영수증 200만 원. 2017년 3월 폐렴 입원비 영수증 600만 원. 2018년 12월 낙상 치료비 영수증 380만 원. 하나하나 보다 보니 지난 7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밤새 간병하던 날들, 응급실에 실려가던 날들, 혼자 눈물 흘리던 날들. 영수증 정리를 마치니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모든 내역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병원명, 진료 내용, 금액. 하나하나 꼼꼼히 입력했습니다. 2016년 10월, 2017년 12월 1280만 원. 2018년 1월, 2018년 12월 920만 원. 2019년 1월, 2019년 12월 1150만 원. 2020년 1월, 2020년 12월 980만 원. 2021년 1월, 2021년 12월 1020만 원. 2022년 1월, 2022년 12월 890만 원. 2023년 1월, 2023년 10월 930만 원. 총 합계 7,17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7,170만 원.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퇴직금, 적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급히 서랍에 넣고 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모으고 있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거든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머님을 위해 한 일인데 왜 증거를 모아야 하는 거지? 하지만 정수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람은 유산 문제 앞에서 변하기도 해.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7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발급받기 위해서였어요. 7년치 거래 내역을 발급받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개인 기록용입니다. 창고 직원이 서류를 출력하기 시작했어요. 프린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A사 용지들. 무려 30장이 넘었습니다. 그 용지들을 받아들고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병원비 출금 내역들. 대학병원 150만 원. 약국 45만 원. 의료기기 28만 원. 매달 끊임없이 나간 돈들.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통장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어요. 시어머니 간병 관련 지출 내역 2016-2023. 표지에는 간단히 요약을 적었습니다. 총 지출액 7,170만 원. 병원비 5,230만 원. 약값 1,120만 원. 기저귀 및 간병용품 820만 원. 파일 정리를 마치고 나니 밤 11시였어요. 저는 파일을 책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걸 쓸 일이 없기를 바라. 속으로 그렇게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로 그럴 리 없다고 정수기가 기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자야, 영수증 정리는 다 했어? 응, 다 했어. 통장 거래 내역도 뽑았고. 잘했어. 그리고 하나 더 해야 할 게 있어. 뭔데? 간병 일지 써. 매일매일 어떤 간병을 했는지 기록하는 거야. 간병 일지. 응. 몇 시에 식사 도왔는지, 기저귀 몇 번 갈았는지, 목욕은 어떻게 시켰는지. 다 적어둬. 그게 나중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수가 이러면 정말 가족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영자야. 정수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나중에 후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지금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나아. 알겠지? 알았어. 그날부터 저는 간병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오전 7시 어머님 기상, 세수 도움. 오전 7시 30분 아침 식사죽 반그릇, 30분 소요. 마이너스 중량 마이너스. 새벽 4시 기저귀 교체 실금. 새벽 5시 재취침. 하루치 일지를 쓰고 나니 손목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일지를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일지는 3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났어요. 하루 평균 15시간 간병 밤 2-3회 기상, 기저귀 교체 하루 5-6회, 식사 도움 하루 3회. 나는 정말 쉬는 시간이 없구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가 쓰고 있는 일지를 봤어요. 그거 뭐야? 일기? 왜 굳이 그런 걸 써? 시간 낭비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정수기의 조언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말하면 우리 가족을 의심하냐고 화낼 게 뻔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제 통장 잔액은 이제 9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매달 250만 원씩 나가니까 4개월이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 영자야 힘내. 일단 증거는 다 모았지? 응. 영수증도 정리했고, 통장 거래 내역도 뽑았고, 간병 일지도 쓰고 있어. 잘했어. 그거면 충분해. 나중에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 그게 내 무기가 될 거야. 만약의 상황. 저는 여전히 그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라고, 시누이도 제 헌신을 인정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정숙이 말대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땐 이 증거들로 싸워야겠지. 저는 책장 깊숙이 감춰둔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수증 파일, 통장 거래 내역, 간병 일지. 모든 게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왜 증거를 모으고 있을까?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정숙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사람은 변하니까. 특히 돈 앞에서는 만약을 대비해야 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증거들이 정말 필요한 날이 올 줄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